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은 이제 나라 망하고 집값도 당연히 폭락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까지 이렇게 폭락한다라는 가정은 거기까지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저출산이 한창 이슈가 됐는데 작년에 유튜브에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제가 집값이 반등할 겁니다 23년 24년에 이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항상 지금 집값이 문제냐,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없어져 가는데 지금 너는 그걸 얘기하고 있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하니까 오른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저희 맛동산은 2%가 나온 걸로 봐서 아, 이거 특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시죠? 예, 참 그 눈치 빠른 시청자님들과 저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 가을, 겨울, 내년 봄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좀 길게 보고 멀리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게 또 단기 시황에도 영향을 주기도 할 거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 저출생, 고령화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는 위축시키지 않겠느냐, 내지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보면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없어질 거야, 그런데 부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또 단기 투자도 어떻게 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지가 정해질 거니까요. 오늘은 3프로TV가 자랑하는 동아시아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계시는 분전님과 함께 조금 긴 얘기, 먼 얘기, 그러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개하죠. 분전 김건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저출생 인구 감소.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제가 단기 전망 관련해서도 뭐 3%나 언더스탠딩 이런 데서 말씀도 드렸고, 바로 직전 언더스탠딩에서는 한 5년 정도 공급 부족이 한 4, 5년 정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중기 정도의 전망까지도 했었어요. 예. 근데 오늘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집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집값이 결정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출산율이 감소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왔을 적에 어떻게 집값이 흘러갈 것인가, 이런 굉장히 기간으로 봐도 장기적이지만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 재밌겠네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 요새 집을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고민이 나중에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출생률이 낮으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나라가 망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져서 뭐 집값도 지금 내가 집을 샀는데 잠깐 올라도 결국은 막 폭락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요 장기적인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갖고 왔고요. 일단은 요거 좀 띄워줘 보시면은, 일단 집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집값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세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만 할 거면은 전세 살면 되니까 예. 여기, 그다음 거기 위에 이제 거기다 더 얹어주는 거는 투자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투자 가치가 없다면 전세가보다 더 비쌀 이유는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여기에 이제 요게 초과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 거주 안정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전국의 임대인들이 불만스럽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팩트는 팩트예요. 그래서 좀 낮고, 저도 이제 전월세를 꽤 살았었는데 살 적에 이 집이 되게 내 집이고 여기에 되게 우리 가족과 포근히 오랫동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 해요. 불안정하단 말이죠. 집주인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3.4년 살더라고요. 네. 전세를 하면은, 그러니까 들어왔을 적에 2년 후에 쫓겨날 수도 있고, 혹은 뭐 요새는 이제 연장하면은 뭐 4년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집주인 들어오면은 또 2년밖에 못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고요. 근데 여기 2020년 주거 실태 조사 보면은 내 집에서는 10년 이상 살아요, 평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 집의 안정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89.6%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을 해요. 내 집을 보유해야만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어디 뭐 캘리포니아주나 뭐 이런 뭐 스페인이나 스페인은 좀 심하긴 해도 그런 것처럼 뭐 전월세를 살아도 여기서 내가 살고 싶은 만큼 혹은 8년, 10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집이 이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을 꼭 사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집값은 전세가 플러스 내 집을 사면은 거주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가치가 가격에 포함이 되고 그 위에 일부 투자 가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예시를 들면은 전세가가 6억인 집이고 뭐 집값이 10억인 집이다.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거주 안정성이 뭐 2억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가 한 2억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 사람들이 전세가가 이렇게 낮은데 집값이 이렇게까지 높으면은 다 거품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거주 가치만 따져도 사실은 전세가보다는 더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적인 기대감, 차익 실현적인 기대감이 다른 나라나 뭐 글로벌 평균 뭐 이런 데 대비해서 분명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우리나라에서 1주택으로 집을 사도 이것을 나의 욕망을 콘크리트에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수십억을 넣어서 그런 굉장히 나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냥 내 집에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데에 그만한 가치 거기다가 약간의 투자 가치를 더한 정도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품이 있어서 이것이 빠지면은 뭐 반토막이 날 거다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이미 그냥 실거주 가치 자체가 여기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전세가가 실거주 가치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실거주 가치라고 보면은 거기 지금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집을 삼으로써 그러니까 내 집을 소유함으로써 전세가 플러스 안정성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거품의 정도, 집값이 거품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사실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집의 투자 가치는 다 거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만큼이 아니고 요만큼일 수 있다. 요만큼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든 집을 소유할 적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0인 곳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강하긴 한데 0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세가의 실거주 가치 안정성까지 따지면은 요 정도까지가 실제 가치. 그다음에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이 가질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요 정도.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집값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의 어떤 불패 신화 이런 거에 의해서 거품이 좀 있다라고 해도 요 정도 뭐 한 10% 15% 정도 근데 그게 거품이라고 해도 꺼지지 않는 거품일 수 있죠. 신뢰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온 것이든 죽지 못해 내는 것이든 월세나 전세는 그 나라 환경에서 내기로 하고 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내지기도 하는 그게 이제 힘들고 안 힘들고는 떠나서 그냥 그거는 바텀으로 봐야 된다. 그쵸. 어느 나라든. 그렇죠. 네. 뭔가 우리나라의 주거비 자체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것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가 어떡하냐. 아니다. 저출산의 가장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비싼 집값 이제 이게 누구나 꼽고 부동산 상승론자들도 그거는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집값이 비싸서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네. 야 무슨 소리야. 월세는 우리나라가 제일 싸.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집값을 잡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이든 어떤 상황이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갖고는 돈을 못 벌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세화가 되면서 월세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집값은 낮아지고 이럴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서울에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까? 오히려 출퇴근 시간 더 길어질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 진입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월세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사실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집값이 비싼 거는 사실인데 이런 구조가 또 있고 뒤쪽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거주 가치라는 것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지금 똑같은 곳에 살더라도 공급이 적으면은 뭐 내가 여기 요걸 희소성에 의해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 수요는 인구와 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돈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벌고 이런 나라가 되면은 당연히 집값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대출 정책이 당연히 여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공급
당연히 공급도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은 수요에 맞는 공급,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급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집값 결정하는 구성 요소를 굉장히 심플하게 맞추면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하고 요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쨌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앞서 말씀드린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 부족 하는데 지금 집이 전국 2천만 채가 있고 서울에 310만 채가 있는데 네. 보급률이 전국에 102%고 서울이 93.7%. 물론 93.7%는 100%는 안 되지만 뭐 꼭 100%를 꼭 맞춰야 되냐는 뭐 의구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공급이 부족해서 미래에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집값이 오를 거야라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 집이 2천만 채인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현재도 이미 시작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향후 집값의 핵심은 쏠림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선호되는 것들이 쏠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단 뭐 30년 후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향후 뭐 한 10년 혹은 뭐 그 이상도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집값을 혹은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을 흔드는 가장 주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봐도 나쁘고 그쵸.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봐도 좋은데 극단적인 요런데 요 현상이 강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좋고 나쁜 건 알겠는데 네. 그럼 진작에 다 쏠려 있겠지. 네. 왜 지금부터 더 쏠린다는 걸까?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죠. 뭐 인구도 감소를 하고 이거는 약간 악순환의 순환. 그러니까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 인프라가 없고 부족해서 일자리가 서울로 와야 없고 되고. 계속 순환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방은 계속 쇠퇴를 해어가고 사실은 정말로 산업이 쇠퇴하고 무슨 생산성이 쇠퇴하고 이런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미래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볼 적에는 여기가 일자리가 적고 예를 들면은 뭐 지방의 뭐 연간 총 생산성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렇게 좀 이미 꺾이고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역성장은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 보기에 재미가 없죠. 예. 주변에 뭐 내 친구들도 없고. 예. 취업할 곳이 없지는 않으나 지방이. 아니 취업할 것도 없는데 그것도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여기 노인들밖에 없고 내가 놀 곳이 없고 젊은 사람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도 없고 상권도 없고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탈출하죠. 이런 것들을 되게 단면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대학의 선호인데 대학 같은 경우 요새는 진우님하고 저랑도 약간은 세대가 다르긴 한데 제 세대 정도만 해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서 한 2등 정도 부산대 경북대 정도. 맞아. 저 때는 예. 한양대 갈까 경북대 그쵸. 갈까 그러면 맞아요. 고민해요. 그냥 경북대 가. 어떤 까리한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 경북대 갈까 뭐 숭실대 갈까 그러니까 인서울에 뭐 그냥 그런 대학들 숭실대 갈까 하면 약간 애매한데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경북대를 그래도 많이 예, 선호하는 왜냐면 그랬죠. 뭐 등록금도 싸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북대가 가천대 정도랑 비교돼요. 가천대가 성남에 있어요. 옛날 저 성남에 경원대였던 데가 그쵸. 가천대죠. 예. 그 가천 그쵸. 예. 그쵸. 가천대에 그 가천대역이라고 또 초역세권이고 강남도 엄청 붙어 있어요. 아주 그래, 가깝습니다. 분당 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엄청 예. 가까워요. 그래서 가천대 갈까 경북대 갈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경북대가 대학으로서 좋아 가천대가 좋아라고 하면 경북대라고 여전히 해요. 그래서 경북대가 안 좋아, 그러니까 선호는 근데 삐까삐까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굉장한 변화가 있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약간 그 경북대학이 뭐 교수의 질이나 뭐 대학의 질이나 뭐 아웃풋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혹은 뭐 등록금 같은 것도 이제 막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투입해서 뭔가 이렇게 대학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경북대가 안 좋아져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살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 서울에 그쵸. 계속 살고 싶고 서울에서 다니고 경북대가 싶고. 더 좋은 거를 제가 뭐 대학을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람들 평가하기에 경북대가 좋다고들 다 얘기를 해요 많이. 근데 가천대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가천대 그 자체도 있지만 여기 살면서 취업 준비를 해도요.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뭐 학원이나 인프라나 주변에 조언 얻을 사람들이나 뭐 스터디를 해도 스터디를 뭐 경북대 대구 살면서 경북대에서 하면 경북대 애들밖에 없어요. 경북대 애들밖에 없고 이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천대에서 물론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동네 살면 경북대 가시는데 아니면 웬만하면 가천대 가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취업이나 뭐 영어를 한다든지 뭔가 경험, 다양한 경험, 대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니까 다양한 경험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 그냥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기가 쇠퇴하거나 대학적인 경쟁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고3 수험생들이나 그런 엄마들이나 그런 부모님들이나 여기 교수님들이 무슨 성과를 내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대학적인 인식과 어느 지역이냐.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게 극명히 드러나고 그것이 당연히 주거적인 선호도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의 선호도 뭐 지역적인 선호도 다 나타나고 있는 게 극단적인 게 대학이라서 대학의 예시를 들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렇게 지역적인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건 이유가 있는 거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유를 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선호. 된 거예요. 그냥 선호. 그냥 뭐 약간의 굳이 이유를 얘기하자면은 뭐 인스타와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더 많이 공유하고 이러면서 비교도 되고 나는 후진대 살고 싶지 않고 좋은데 나도 아크로포레스트 살고 싶다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욕망들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좀 더 선호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것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점점 더 같은 것을 좋아하는 성향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원래 우리나라는 원래 그러긴 했어요. 다양성보다는 예. 같은 것을 선호하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뒤쪽에 설명을 쏠림 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봐도 서열화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만 봐도 노도강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노도강 금강구 조금 올라가면 뭐 영등포 조금 올라가면 마용성 이게 서열화 명확하게 서열화가 딱 되어 있어요. 참 있어. 앞자리 따서 외우는 건 정말. 그리고 이렇게 안 가요. 마용성 살다가 노도강 안 살거든요. 다 위로 이렇게 위로 향해 가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다. 들주 같은. 본능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뭐 국민이라고 하기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성향이다. 어쩌면 트렌드고 나중에 트렌드라는 건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바뀔 것 같고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지역적으로도 계속 그 서열화해서 위로 가고 사람들은 다 강남 서초를 좋아하고 강남 서초 조금 못 간다 돈 아쉽다 치면 마포성동 이런 데 가고 거기도 못 한다면 동작구 뭐 이렇게 다 서열화가 탁탁탁 돼 있단 말이에요. 서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돈의 쏠림 현상보다 생각의 쏠림 현상은 훨씬 더 강해요. 지금 돈만 주면은 사실은 더 몰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돈만 생기면은 로또 되면은 뭐 할 거야. 강남에 집 사야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생각의 쏠림 현상은 훨씬 강한 상태예요. 그건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성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집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이 강하고 같은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명품 좋아하고 샤넬 좋아하고. 네. 그 말은 남의 시선을 더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 뭐 그런 성향, 알겠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좀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히 또 신축 노후주택에서 신축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인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토막이 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도 그 사람들이 또 같은 곳을 향하면은 이것은 그 인구가 줄어드는 임팩트가 훨씬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적을 수 있거든요.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집값의 흐름을 이렇게 정확히 캐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 서울 신축 아파트로 달려가는 사람들 숫자는 그렇죠. 인구가 줄어도 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쏠림이 그렇죠.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요 쏠림 현상 때문에 뒤에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현상 때문에 수도권엔 인구 자체가 줄지를 않고 요 현상 때문에 인구 자체가 줄지 않고 이 줄지 않은 인구들이 그 안에서의 선호하는 그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로 또 쏠림 현상이 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신축 그 쏠림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요 지역의 아파트들은 전체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 아파트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축 주요 지역 아파트들을 선호하니까 신축 주요 지역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은 분산이 돼서 가격 낮출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땅이란 걸 생각하면은 뭐 경기도에 뭐 고양시에 이런 데 땅 되게 많아요. 뭐 이런 데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저기 아래쪽에 뭐 파주 뭐 이렇게 평택 옆에도 또 많고. 근데 그런 데 말고
더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사실은 뭐 5년도 좀 짧죠. 한 10년, 15년 이렇게 봐도 이런 뭐 인구가 더 감소한다라고 해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뭐 좋은 현상이든 안 좋은 현상이든 간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고 아니 나는 빌라 이런 데 선호하지 않고 아파트를 선호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사람들의 선호니까요. 그런 거죠. 네. 그냥 그렇게 된 거고 그럼. 그게 집값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다. 앞으로도. 근데 예전에는 30평짜리 아파트와 30평짜리 빌라가 네. 뭐 예를 들면 차이가 한 5억 났다. 맞아요. 빌라가 5억, 아파트가 10억. 그러면 아파트 사. 그런데 지금은 빌라는 6억, 아파트는 20억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14억이나 더 주고 똑같은 같은 면적의 공간을 쓰는 게 맞아? 내 집이라고 그렇죠. 쳐도?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 현상을 설명을 그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빌라가 제가 2013년에 결혼할지 아파트를 사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검토했던 거는 주변에 빌라 전세였어요. 예. 그 빌라 전세가 1억 8천 정도 하더라고요. 아파트 전세가 2억 5천 정도.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가볼까? 이렇게 돼갖고 아파트 전세가 집을 사볼까? 이렇게 돼갖고 약간 지금은 굉장히 벌어져 있지만 그때는 이게 전세 구하러 가면 젊은 분이 대출 받아서 그냥 사세요. 그런 중개사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정도로 갭이 없었어요, 별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저는 저는 대기업 커플이었거든요. 주변에 대기업 커플이 결혼을 해도 빌라 전세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기업으로 연봉 잘 받고 있는데 빌라 전세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죠. 다 아파트부터 시작하려고 하죠. 약간 부끄러움 뭐 이런 걸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고 불편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굉장히 딱 그 고착화된 녹에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예. 뭐 빌라에 살 수도 있고 아파트에 살 수도 있지. 물론 아파트가 조금 더 좋은 건 알지만 뭐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 뭐 그거가 아예 그냥 바뀌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예 아예 그리고 뭐 저희 뭐 80년대 생들만 봐도 어릴 때부터 아파트 살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빌라는 생전 살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변하니까 그런 것들은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이 있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거기다가 현재 지금 있는 주택도 점점 노후화가 돼요. 겨우 6년 만에 서울 노후주택 비율 30년 차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이 이렇게 급증했거든요. 그 말은 30년 전쯤에 저기서 30년 뺀 숫자 1980년 요 무렵에 집들이 많이 지어졌단 말이네요. 그렇죠. 87년부터 93년까지 집들이 엄청 지어져서 이 노후주택들이 급증을 하고 노후주택이라는 거는 결국 선호가 안 되니까 신축 선호에 더 집중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말씀드린 우리나라 서열화가 잘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집들은 굉장히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상품화도 딱 되어 있고 네이버 가면은 혹은 KBC에서 보면은 요건 15억, 요건 얼마 딱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단지 어느 동네 어느 단지 판상형 이러면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으면은 내 집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모르죠. 미국의 중개하는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은 저는 내 집을 100만 불에 팔고 싶은데 하면은 중개사가 70만 불 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탁탁탁 정확하게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열화 딱딱딱 되어 있고 그러면은 더 이거보단 이게 좋은 거네, 이거보단 이게 좋은 거네, 좋은 거 가야지. 약간 이런. 그렇지. 누가 봐도 서열은 딱 외울 정확하게 수 있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 중에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선호하는 지역에 선호하는 아파트 값이 비싼 거고 향후에도 이 현상이 강화되는 거예요. 예. 집값이 다 비싸다고 하기에는 경기도 PIR만 봐도 사실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고 그다음에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개봉역이거든요. 개봉동 구로구에 개봉역이라는 게 있어요. 개봉동이 여기 보면은 여기 걸어서 한 400m 정도면은 역으로 가요. 그러면은 1호선 타고 뭐 종로도 가고 뭐 시청도 가고 나름 직주 근접 요 정도고 여의도도 가깝죠. 개봉동이면은. 근데 여기에 25평이 5억 3천 정도 해요. 나홀로도 아니고 730세대. 근데 단지 요거는 이제 30년 차가 됐어요. 저 현대 아파트 한마을 아파트 있는 저 동네구나. 네, 맞아요. 여기에 30년 차 정도 됐어요. 근데 95년식이면은 그렇게 막 70년대, 80년대 지어진 것 같진 않거든요. 나름 살만해요. 있고. 네, 나름 살만해요. 나름 살만한데 5억 3천 이면은
신혼부부가 디지털 대출 받으면은 월 87만 원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식으로 해서 갚아 나갈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집값이 되게 비싼가?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월 87만 원에서 뭐 한 3년 후면 월 100만 원 내고 해서 집이 되게 비싸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가 해서 저는 싼 집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의 집값이 비싸다기보다는 좋은 집값이 비싼데 다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하니까 집값이 되게 비싸다고 좀 더 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약간 이거는 꼰대 같은 얘기인데 눈을 낮추면요 할 집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근데?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그래서 눈을 낮추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흐름은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서 이쪽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값은 인구고 뭐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신에 비선호되는 집은 지금 빈집도 계속 늘거든요. 비선호하는 지역, 비선호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지고 중간쯤 요런 서울이지만 약간 비선호되는 요런 곳들은 또 그렇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냥 무난하게 그냥 흘러가는 약간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흐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말은 우리나라는 집값 비싸요, 집값 또 올랐어요, 뭐 마포에는 매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약간 좀 그냥 이상한 다른 나라 같으면 뉴스도 안 될 만한 그냥 그런 독특한 현상인 것 같다. 그렇게 풀이하세요, 그럼? 아니 다른 데도 싼 집도 있고 안 움직이는데 굳이 왜 비싼 집들 몇 개 상위 5% 10%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그게 무슨 다 전부 모든 집이 다 그렇게 됐냐? 누가 뉴스를 쓰고 화제가 되니까 또 뉴스가 나오고 하면서 막 부동산 채널 수십 개 되고 막 부동산 전문가들 유튜브 막 엄청나고 코리아만의 독특한 이상한 쏠림 현상이 뭐 한국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사실은 안 오른 집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오른 집이 정말 뜨거워요. 저도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오른 집들은. 안 오른 집도 이거 최근 가격이거든요. 별로 안 올랐어요. 안 오른 집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사는 많이 오르고 핫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것도 똑같아요. 이것들을 관심이 많고 선호하고 서로 보고 사고 싶었는데 여기 올랐으니까 박탈감도 커지고 이게 문제라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성향이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쭉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인구 얘기로 좀 들어가면은 사실은 인구 얘기를 들어가면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집값 외에 나라 자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아파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순서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런 특징이 있는 나라에서 그렇죠. 이 아파트 요 얘기를 한 거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10년, 15년 뭐 이런 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집값이 요런 현상을 갖고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 메인 지역 집값도 떨어지려면은 정말로 나라 자체가 지방이 소멸되다가 수도권까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집값이 폭락을 하든지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까지 이렇게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요 출산율에 대한 문제는 수도권 집값 차원에서 보면은 약간 나라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어쨌든 출산율이 0.72 연간으로는 0.729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은 뭐 역성장 날 거고 이제 나라 망하고 뭐 쏠림 현상이고 뭐고 그냥 집값도 당연히 폭락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전제는 약간 나라가 그러니까 서울까지 이렇게 폭락한다라는 그런 가정은 저는 정말 나라가 굉장히 흔들리는 정말 심각한 그래서 거기까지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요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그 비판이 있어요. 특히 제가 그 작년에 저출산이 한창 그 이슈가 됐는데 작년에 유튜브에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얼굴 내밀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집값이 반등할 겁니다. 23년, 24년에 이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항상 지금 집값이 문제냐.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없어져 가는데 지금 너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 저출생의 문제 중에 아까 이 뭐 임대료도 있고 어쨌든 간에 매매가 임대료 다 포함하는 주거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중요하니까 오른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욕을 먹겠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중요해라고 욕을 하면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서
떨어져요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결론에 따라. 근데 오를 만한 요소들이 있고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야 뭐, 또 대안도 만들고 대책도 그쵸.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덜 그쵸, 오르겠죠. 맞아요. 문제가 있으면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줘야.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지.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이러면은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 많이 얘기했어요. 인구가 감소하면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도권의 쏠림이 수도권이 굉장히 좋아서 심화된다기보다는 지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없어지고 인프라가 죽어가고 하면서 이탈을 하면 어디로 갈 거냐? 이탈을 하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수도권은 심지어 지금 뭐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3기 신도시도 만들어 놓고 GTS도 연결하고 말하면서 나름 더 살기 좋은 도시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좀 살기 어려워지면 당연히 서울에 새로 생기는 3기 신도시나 이런 데들을 옮겨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 입주하면은 뭐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기울기도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년, 뭐 15년 하여튼 계속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가 감소를 해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은 요 주황색 요 선은 총생산량이에요. 예, GRDP 보면은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인구보다 더 차이가 나요.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요거는 예. 이제 일자리 때문에 판교 혹은 뭐 송도 뭐 여러 가지 일자리들, 그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들을 수도권에 만드니까 네. 인구의 증가보다 더 생산량은 지역 더 GDP 는 차이가 나는 늘어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예. 비중이거든요. 전체 전국 대비해서 비중.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갑자기 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비중이 그쵸. 저렇게 커지고 있으니 그렇죠. 뭐 저쪽으로 또 쏠리지 않겠냐. 그렇죠. 계속 이것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요거는 뭐 자주 하는 얘기니까. 근데 요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쏠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상황,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수도권 어떤 집중화 요거를 요런 식의 단순 데이터라고 보지 말고 수도권 자체 내에서의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적에 서울, 인천, 경기도라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보면은 쏠림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과거 대비. 근데 그 서울, 인천, 경기라는 그 안에서는 모였던 게 좀 확장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서울만 잘 살고 서울에만 핵심 업무지구가 있었고, 그럼 공장 다 구로동에 있었으니까. 신도림. 서울에만 일자리가 많았고, 뭐 공장들도, 심지어는 공장들도 서울에만 많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예. 나라가 발전해서 조금 커지기 시작했고, 나름 최근 그 구로공단 얘기 안 하더라도 나름 최근 정도로 봐도 뭐 판교가 생겼죠. 일단 판교가 생기면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벨트가 쭉 내려옵니다. 용인, 수원, 이천, 화성 쭉 내려오죠. 아래 평택까지 내려와요. 예. 그러면서 일자리들 쭉 내려오고, 일자리들과 집 약간 타이밍이 안 맞은 적도는 있지만 어쨌든 집도 생기고 신도시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고 교통도 서울과 연결도 되고 이러면서 확장이 돼요. 예. 수도권 쏠림 현상이 경기도, 인천이라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지지만 그 안에서는 확장 현상이 분명히 확장된다. 벌어졌다고요. 예. 그러면서 경기 남부만 너무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뭐 최근 몇 년간 보면은 서쪽에서도 경기 남부만큼 잘 되지 않지만 송도의 바이오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좀 잘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이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영종에도 바이오를 뭐 하자, 그다음 청라에도 뭐 유치를 많이 하고, 약간 지금 아쉬운 거는 원래는 고양시랑 뭐 요런 쪽에 뭐 부천 요런 쪽에 한류월드. 그렇죠. 한류월드 뭐 콘텐츠 요런 걸로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쪽으로도 확장을 하려고 해요. 송도는 꽤 자리를 잘 잡고 앞으로도 포텐셜 있게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도 평택 삼성전자, 그리고 수도권을 넘어서까지 확장이 돼요. 천안, 아산에는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창원의 방산산업 이런 게 된 게 아니고, 이것은 수도권에서 연장이 된 거거든요. 수도권에서 경기 남부 저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오면서 반도체 벨트가 퍼지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 지역이 생긴 거예요. 네. 이거는 수도권의 확장이라고 봐야 돼요. 천안에서 알아서 생겼다기보다는. 그다음에 청주, 제일 지금 끝에까지 보면은 청주의 2차 전지 반도체, LG 엔솔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의도에 본사가 있는데 공장이랑 그 실제로 그 생산을 하는 곳은 청주. 이렇게까지 수도권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되게 문제라고 하기에는 수도권 내에서는 확대되는 꽤 거다.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이 정도가 되니까
수도권 경기도를 넘어서 지금 천안 청주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옆으로는 약간 원주 이런 데도 지하철도 경강선이랑 이런 거 좀 연결하려고 하고 원주는 수도권에 산업이 파생된 건 아니지만 거기 의료기기들 산업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원주 그다음에 지금 또 인구가 좀 늘어나고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게 또 춘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좀 너무 이제 지방은 다 망하고 수도권만 살아나라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 내부적인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균형 발전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저기 뭐 어디 전라남도에 어디 뭐 전북이 어디 뭐 경북이 어디 다 살리자 해서 거기에도 무슨 로봇 도시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주고 뭐 예산도 투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수도권을 확장시키면서 핵심 산업들 하이테크 산업들은 수도권을 확장시키면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장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충청도랑 강원도 중에 산맥 안쪽에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방이 다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안 되는 지방들은 사실은 소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확장하는 과정으로 가면은 무조건 수도권만 가는 게 아니고 수도권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은 평택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10년 동안 30%가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방의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작아서 뭐 3,000명 늘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쨌든 10,000명 단위로 늘어나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편입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이런 것들이에요. 청주, 천안, 아산, 춘천, 원주 다 이제 서울의 근처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교통도 뭐 GTX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통도 지금 GTX를 뭐 천안까지 연장할 수도 있고 한 해 만에 하고 있고 춘천까지도 GTX B 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GTX EFT 이런 것들은 좀 꿈과 희망의 노래라고 생각을 해도 기존 노선을 조금 더 지역적으로 지방적으로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지방이 다 죽지 않게 그러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원주, 평택, 천안 저렇게 인구 늘어나는 도시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인구가 더 남쪽, 더 외곽에서 온 거겠죠? 서울에서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이거는 통계적으로 있는데 있을까? 살짝 보긴 했는데 좀 다양해요.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가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경기에서는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기도 안으로 합쳐지고 있다. 경기도 안으로 합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그죠 그런 느낌인데 경기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균형 발전 골고루겠죠. 그렇죠. 지방 균형 발전은 실패했지만 수도권 균형 발전은 되고 있다. 이거 참.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요거를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더해서 수도권 균형 발전에서 조금 더 넓어져서 충청 강원권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방도 사실은 뭐 아직은 인구는 줄고 있지만 생산성은 계속 늘고 있는 편이라서 마치 지금 얘기하면 지방 뭐 내년이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얘기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한동안은 지방도 뭐 그렇게 빨리 망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빨리 망할 것처럼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지방을 살릴 수는 없어요. 모든 지방을 살릴 수는 없고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지방 공항을 예시로 들었는데 청주 공항은 되게 잘 돼요. 청주 공항은 그 뭐 대전, 뭐 세종 혹은 뭐 충청권 이런 데서 대표 공항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무슨 고추 말리는 공항 어쩌나. 그러니까 지방에 공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적자만 여기 보면은 적자가 뭐 800억, 600억, 700억. 그러니까 정말로 세금을 계속 흡수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항을 예시로 들었는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거의 뭐 예를 뭘 만들었는데 운행은 안 되고 사람들을 안 찾고 이러면서 계속 적자만 나고 결국은 폐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균형 발전에 목매이지 말고 수도권은 확장이 되고 그러면 수도권이랑 먼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거점을 딱 지정을 하고 오히려 거기를 고밀 개발을 하고 거기만큼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뭐 여기 사니까 사람들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뭐
친구들도 없고 막 이러니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려면은 모여서 요 지역은 지방이지만 젊은이들도 많고 젊은이들을 헤쳐 모여 하는 거죠. 젊은이들도 많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약간 왈가왈부되는 것은 그 전에 소외된 것들에 이전을 시키자. 무슨 군 막 이런 것들로 예. 이전을 시키자. 균형 네. 발전을 위해서 그거랑 지금 나름 지방에서 살아남은 곳들에 이전을 시켜서 여기를 발전시키자. 요 두 파가 있어요. 저는 후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경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 한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일자리도 몰아넣고 여기에 인프라도 넣고 그래서 여기만큼은 살아나게 해서 그러면은 뭐 부작용은 인구를 흡수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기를 차라리 고밀 개발을 하고 여기에는 좀 더 뭔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프라도 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아이디어가 결국은 뭐 메가시티라는 이런 권역에서 핵심적인 도시들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뭐 사실 소멸될 곳을 소멸되고 근데 소멸이라는 게 사람이 적다는 거지 거기에 뭐 살기 뭐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 죽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한적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사이좋게 사실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사람이 많은 걸 선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줄어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늘어나길 기대하는 건 포기한 것 같고 지방들도. 네. 그래서 혁신도시 세우려고 하면 A군과 B군이 서로 네. 이쪽 군으로 와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다가 A군, B군 경계선에다 세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정치적인 문제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지방은 모두 다 같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그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도권에 근처에 있는 것은 수도권의 확장의 수혜를 얻고 지방에서는 나름의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남고 그러면은 그곳들은 거기 나름대로의 핵심 산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지방들이 막 로봇 산업을 하고 되게 하이테크의 핵심 밸류들을 갖고 있는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인력들이 굳이 그쵸.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예. 없겠습니까? 제가 회사를 다닐 적에 마지막에는 나름 이게 직책이 있었으니까 인력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발자를 뽑으면요. 판교나 강남에서는 뽑혀요. 네. 서울역이나 종로만 와도 안 뽑혀요. 여기는 금융이나 문과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었고 이미 개발자들은 강남과 판교에서는 훨씬 잘 뽑혀요. 거기에 이미 거주지도 마련을 했고 거기에서는 돌고 돌면서 굉장히 회사 이직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만 하도 안 뽑히고요. 저희 회사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개발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마곡으로 갈지도 몰라라고 했어요. 마곡. 네.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지방이 아니고 마곡만 가도요.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마곡에서 개발자를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출퇴근 시간 늘어나는 거 나 못 참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그쪽 그 주변에서 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런 밸류 높은 그런 뭐 하이테크 그런 일자리나 뭐 그런 산업을 꼭 해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 자체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공업, 뭐 방산, 뭐 창원에는 방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혹은 관광, 전주는 관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의료도 할 수도 있죠. 그 지방의 의료를 이렇게 모을 수는 있으니까 서울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육성을 하면은 그게 그나마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전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막지 못한다는 가정이에요. 물론 인구의 감소 속도를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고 출생률도 올려야 돼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하고 정책을 세우거나 예. 그런 담론으로 해서 토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감소를 한다라는 가정을 깔고 그나마 살아남을 적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면은 물론 그렇게 되면은 집값도 올라요. 그 거점 도시가 되는 곳들이 집값이 오르겠죠. 그럼 누군가에겐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그것들은 집값이 오르고 수도권도 집값이 오르겠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그 지역에서 선호 현상이 생길 테니까 무조건 선호 현상으로 집값을 이해해야 돼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뭐 지방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여긴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나머지 소멸되는 집들의 아파트들은 그냥 자동차, 중고차처럼 감가상각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예. 도시가 지방 소도시들은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하자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거에 대한 대응 소위 뭐 표현하자면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사실을 마련을 해야겠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나름의 도심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들 예. 이런 곳들이 오히려 문제고 농어촌 뭐 혹은 뭐 그런 곳들은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정책적인 뭐 부분이나 그런 것들로 뭐 기술적인 부분 지금 사실은 뭐 농촌 뭐 스마트폰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아도 땅과 물과 밭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뭔가 기술적인 활용을 통해서 땅이 있다라는 건 뭔가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을 통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도시는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어떤 기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안타깝지만 소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지방에서 소도시지만 나름의 도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이 오히려 문제죠. 이미 건물들은 지어졌어요. 상업지처럼. 사람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거를 지금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나 시도들이 있거든요. 무슨 군 무슨 면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그렇죠. 읍내 읍시 예를 들면 상주시 뭐 이런 거 뭐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의 광역시 말고 도심 그런 곳들에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고 옛날에는 빠글빠글하던 심지어는 그 유명한 뭐 대구의 뭐 동성로 이런 데도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도시가 엄청 많고 오히려 애매한 지금 도시들이 문제지 지방에 예. 그 나머지 소멸되는 곳들 중에 그 자연적인 자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예를 그런- 들면 그냥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서로의 생각만 여쭤보는 거니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잖아요. 네. 그죠? 뭐 광주광역시 광역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파트를 사는 게 맞냐? 나는 생활 근거는 거기지만 네. 거기는 전세 살고 돈 모아서 서울 경기 아파트 사는 게 맞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민을 할 텐데 무슨 그보다 더 규모가 작은 시들은 그래 알겠어 소멸될 수도 있고 뭐 오르더라도 내 관심권 아니라고 보면 광역시권은 어떨까? 지방이 소멸하면 광주 근처, 전남 근처에서 소멸되는 도시에서 살던 분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올까? 아니면 광주 광역시로 가게 될까? 그 지역에서는 좀 광역시로 모이지 않을까? 네. 게다가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 서울 경기는 그래도 앞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하니 아파트 공급이 계속 잘 될 거야. 그런데 광역시급에서는 시행사 입장에선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러니 더 공급이 안 될 거야 오히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수급 내지는 그런 걸 따지면 광역시급의 아파트가 더 잘 오르지 않을까? 네. 아닌가?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정답이야 모르지만. 그러니까 뒤쪽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줄어드는데 최근에 공급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정책이 있었어요. 용적률 1000%까지 주는 정책이 있었어요. 엄청 많아서 쏟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22년도부터 시행사들이 뚝 끊기고 공급이 너무 많아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뚝 끊기고 내년 25년부터는 공급이 거의 없다가 26년부터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거든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인허가를 그냥 막았어요. 인허가 0이에요, 인허가. 대구는. 작년에 착공이 뭐 100세대 막 이래요. 거의 안 됐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무슨 인구 감소고 뭐고 간에 아예 신축이 없는 거잖아요. 늘어난 건 왜 늘어났어요? 그렇게 미분양이 외곽에.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집값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이 호황이었고 근데 무분별한 주변 개발. 시장이 호황인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웠냐면은
상업지의 용적률을 1000%까지 다 해주겠다 해서 실제로 990%짜리 주상복합이 지금 엄청 많아요. 대구에. 네, 그걸 허용해줬거든요. 아. 990 그전에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990 그러면은 이제 땅이 요만해도 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한 6개만 매입 디벨로퍼들이 매입을 해도 쫙 높이. 쫙 올릴 수 있어요. 어. 60 지금 막 59층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나 홀로. 2동, 3동 막 이래도요. 아. 몇백 세대 나오니까 그게 지역별로 있고 그래서 되게 멋있어요. 가면 와 삐까번쩍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고품질의 주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많이 해서 집값을 낮춘다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걸 해낸 건데 대구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그럼 그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짓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시장님의 생각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 아니, 그럴 수 그 기본적인 제가 그냥 추정하는 그 여러 가지 코멘트를 봐서 추정하는 정책은 좋은 집을 만들면은 올 거다. 올 거다. 아,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구미, 뭐 경북에 예, 가든지 좋은 예. 집을 만들어서 싸게 그러니까 많이 공급을 하면은 와서 대구의 인구 감소를 막아줄 막을 수 거다, 있다. 오히려. 이런 거였는데 뭐 일단은 인구 감소에는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집값을 일단은, 잡는 데는 효과가 효과는 있었어요. 있었다. 네, 효과는 네.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분양이 엄청나게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양이 없는 게 아니고 공급이 엄청나게 적어요. 그래서 26년부터는 거의 없어요. 26년, 7년, 8년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진짜 신축이 너무 적은 거잖아요. 대구는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지방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축이 엄청 부족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구도 감소를 하겠죠. 수요도 감소를 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비교하면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지방 그 아파트만 봤을 적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방에도 부자는 있다. 지방에도 의사는 있고, 네. 지방에도 치과 의사도 있고, 아 그렇지. 예, 예. 지방에도 학원 강사, 부자 학원 강사도 네. 있고, 지방에도 그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 원래 유지들도 그럼 있고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렇죠, 예. 드라이브인 네. 갖고 그리고 계신 대구 분 같은 많지. 경우에는 소비 도시라서 생산성을 보면 꼴찌인데 소비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도시인 거예요. 생산성은 적더라도.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강역시에서 거기서 또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대구, 수성구, 뭐 해운대구 뭐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신축이 부족해진다. 부산 아니야. 부산 신축 많아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든 거예요. 예. 광주의 뭐 봉선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신축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논리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자도 어쨌든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내가 대구에 살지만 그래도 좋은 집에 살겠어. 좋은 집. 그러면 최고 좋은 지역에 최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축 가뭄 현상 속에서 나오는 일부 신축들. 는 오를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수요가 감소를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지 수요 가지고만 집값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방은 계속 감소를 하더라도 지방 내에 쏠림 현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신축들 그런 것들은 가능하죠. 근데 물론 차이는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 지역이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축이 돼도 괜찮고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괜찮은 지역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보라고 하는 게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를 보라고 해요. 서울은요 신축하고 신축의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한데도 예. 되게 좋은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치동이다. 2000년대 초반시도 되게 비싸요. 재건축이 안 되는데도 용적률 300%인데도 2000년대 예. 초반시도 되게 비싸요. 예. 옥수동만 가도 신축은 한 20억 하는데 98년식, 97년식 이런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 14억, 15억 해요. 그러면은 엄청 오래됐고 막 복도시고 이런데도 굉장히 잘 지킨다고요. 예. 근데 비슷한 연식 차이에 포항을 가면요. 네. 신축은 그래도 뭐 4억 몇천 이렇게 가요. 예. 근데 되게 괜찮은 입지에 구축 90년대 가면요. 1억 막 몇천 이래. 이렇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빈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거는 신축이라서 거기가 가격 방어가 될 텐데 여기에 뭐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없어질 거다. 그 방어력이 약할 수 있죠. 그래서 당장 뭐 신축 희귀 그러니까 신축 소위 말하는 신축빨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가격 방어도 잘 되고 지방이더라도 혹은 쏠림이 와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수요가 탄탄하게 그다음 인구가 탄탄하게 받쳐지지 않으면은 20년, 25년이 지나고 나면은 여기는 그냥 알겠습니다. 확 꺾어요. 반 이상 꺾어요. 그 가격 차이라는 게 제가 보면 결국 건축비 새로 지을 때 필요한 건축비 차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네. 포항쯤 돼서 그 낡은 아파트 1억, 새 아파트 4억 그러면 네. 그 3억이라는 건
낡은 아파트 부수고 새 아파트 지으려면 한 3억 원 최소한 들어. 네. 한 거기에 따른 그 가격 차이일 거라서.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닐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은 수요가 공급적으로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4억짜리가 더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4억 가지고는 아파트를 못 못 짓거든요. 지으니까요. 그렇죠. 못 지으니까 예. 앞으로는 4억짜리 아파트를 더 분양을 올라가겠죠. 못 해요. 네. 그래서 공급이 없다가 공급이 계속 없다가 이게 5억까지 가면은 다시 공급이 생기는 거죠.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도 이 차이가 나는 거고 지금은 이거는 이제 갑자기 비용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거니까 어쨌든 그 공급이 없어서 얘가 5억까지 갈 거고 1억짜리 아파트들은 그런 지금 콘크리트 값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집이 남아서 그러니까 집이 남는다라는 주장은 일부 사람들이 해요. 우리나라에 집이 남아도는데 무슨 공급 부족이냐. 집이 남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뭐 포항은 그나마 요새 뭐 에코프로 이런 데 들어가서 그나마 괜찮은데 집이 남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은 콘크리트 값도 못 받고 있다. 그냥 앞으로 그냥 빈 아파트들이 많을 거예요. 양극화 형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재건축이 되지도 않을 거고. 재건축은 불가능하죠. 네. 아무튼 그리고 더 극단적인 정책이 지속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부동산 측면에서 맛동산에서도 청약 뭐 신생아 그런 청약 우대 얘기 그다음에 대출 우대 얘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잘 들여다보면 정말로 혜택이 많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저는 저 맛동산 제 신생아 특공 그 청약 그 방송 보시면은 제가 이 정도면 애를 낳으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출 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청약 당첨이 더 잘 되게 해줘요. 아 신생아가 그래서 태어나면 그래서 약간 팁을 드리면은 둘째 신생아를 낳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유리해요. 아주 경쟁력이 좋습니다. 요즘엔 그 신혼부부 특공 네, 신혼부부 특공인데 그거 말고 신혼부부 특공인데 거기서 신생아를 우선적으로 당첨을 시켜줘요. 신생아 가구들을. 아 근데 거기서 자녀 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둘째 신생아거나 셋째 신생아면요 원펜타 요새 로또 그 분양도 당첨될 수 있어요. 그 배점을 높여줬군요 그쪽 거기에. 배점을 높여준 게 아니고 아예 할당을 해줬어요. 애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나이 난 아니요. 신혼부부 대상으로 신생아 가구들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자녀 수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예전에는 신생아한테 뭐 우선순위가 없었죠. 아 그냥 신혼부부면 신혼 부부 중에 아이가 많은 순이 이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 똑같이 세 자녀다 그러면 예. 거기서 그냥 뺑뺑이. 추첨이고. 근데 이제는 신생아 가구끼리만 일부 경쟁하는 일부 물량을 경쟁하는 꽤 주고. 물량을 주고 그 안에서는 자녀 수 기준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둘째 신생하면요 예. 꽤 강력해요. 셋째 신생하면은 무적이에요. 로또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혼특공이잖아요. 7년 7년 내 안에? 7년 내 3명을 낳았어야 돼요. 아, 그 심하다. 네. 근데 아니면- 7년 내 2명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출생신고 늦게 혼인신고 늦게 하고 막 그래야 되겠네. 지금 그래서 전 걱정을 약간 여러 가지 편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예, 그렇겠죠. 뭐 입양도 할 수 있고. 입양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드무니까 그러니까 즉그 어쨌든 간에 이런 극단적인 정책이 지속이 될 거니까 예. 저는 출산율도 일단은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다가 더 극단적으로는 산업이나 성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적게 태어난 친구들이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그냥 경쟁이 적게 살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다시 뭐 물론 2.1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을 수 있지만 1.3 이상으로 과거 2000년대 초반 초중반 이렇게 요 정도까지 회복을 하는 것은 저는 뭐 꿈의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게 오늘의 주제였는데 정리하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거는 지금도 트렌드이고 괜찮은 것 같다. 오히려 경기도에는 밀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서울이 퍼져가든가 더 심화되고 그렇죠. 인천도 요새는 인천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니 그리고 출산율이 언제까지 이렇게 저출생이겠어? 그것도 변수로 좀 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변화야 되고 이런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산업이 망해가고 한국이 망해가고 이렇다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혹은 그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지방은 거점 도시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은 지방도 죽는 곳은 죽겠지만 살아남아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받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 집값은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을 만큼 앞으로도 오를 거예요. 라는 뉘앙스가 전해지는데.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거는 뭐 당연히 경제에 단기적으로 나쁘긴 하지만
집값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비싼 건 나라 경쟁력에도 도움 안 되고 행복도에도 도움 안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좀 집값 수준을 좀 낮추든가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그냥 운명인가? 이건 그냥 우리나라의 위도가 한 36도, 7도, 8도, 9도 이 정도면 날씨 이런 거지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럼 뭐 어떡하냐? 지중해성 날씨로 어떻게 바뀌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집값을 극단적인 정책을 세워서 집값을 잡는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정책을 써서 뭔가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반대급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집값은 잡을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인 다양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항상 그렇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고,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지면서 월세화가 되면서 임차료가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예. 집 때려잡아서 투자의 의욕을 다 불살라 버리면은,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도로 해서 뭐 세금이든 혹은 뭐 부담이든 이런 걸로 해서 집값을 잡는 건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부작용이 생기죠. 꼭 있을 것 같고, 근데 공급을 많이 하면 그렇죠.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집값을 그러니까 잡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정책들이나 부작용은 그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어떤 반대급부가 항상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잡히더라도 중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공급을 쏟아넣는다. 요거가 뒷받침이 되면은 잡을 수 있죠. 완치가 되겠지. 그럼요, 잡을 수 예. 있죠. 근데 뭐 어디다가 할까요? 뭐 한강 매립해요? 저는 한강 매립 종종 주장합니다. 굳이 그렇게 넓을 필요까지는 없다. 넓으면 좋지만 지금 뭐 잠실, 압구정, 반포 매립한 곳이죠. 네. 다 매립지잖아요. 뭐, 그렇죠. 네. 거기 한강변이 아니 그거 뭐 한지 한 40년밖에 안 됐어, 50년밖에 안 됐어요. 50년 전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 뭐 영 못할 짓이냐.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급만 하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3%나 언더스탠딩이라서 공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급을 얕보시는 분들도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들쭉날쭉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런데 수요가 떨어지니까 공급이 없더라도 외곽지들이거나 혹은 전혀 선호되지 않는 빌라, 뭐 구축에 재건축도 안 되는 경기도 뭐 이런 아파트들, 그런 것들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고 알아서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선호되는 신축 아파트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그 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급을 때려 넣지 않는 한 문제는 불가능한데, 그러면은 서울에 그린벨트를 푼들 공급이 해결이 될까? 신축. 쉽지 않죠.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사실은 최소한의 급등을 막는 것은 되겠으나 순증도 적고, 그다음에 그런 압구정 아파트들은 이미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것은 너무 높은 그 상승을 막는 역할. 용적률을 한 800쯤 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지금 한 400에서 또 한다고 하는 거. 도시를 빽빽하고 경관도 이상하게 만들 거야. 집값은 작겠어. 이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방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1000%는 아닌데 1500%를 줘도 괜찮은 곳들이 있잖아. 예. 그런 곳들은 1500%를 주자라는 그 공급 차원에서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나마 막는 건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집을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겠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거주한다라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있어요. 아무리 서울이 집이라고 해도 지금 갭도 너무 크고, 지금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집에, 예를 들면 지방 사는 사람이 서울에 엄청나게 큰 집을 사가지고 뭐 종부세도 내고 이러면서 나중에 팔아가지고 차익을 본다 그러면 거주를 안 했으니까 비과세도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글쎄요,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지금, 왜냐면 투자금이 너무 크고 수익률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까지
굉장히 좋은 투자처, 옛날처럼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인가? 집이라는 게 지금의 아파트, 특히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세금들, 거주하지 않는 그냥 순수 투자처로 봤을 적에 세금들, 높은 취득세, 뭐 보유세, 뭐 세컨드, 서드 그쵸. 하우스가 뭐 그런 것들이 서울만 기준으로 보면은 글쎄요. 저는 뭐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들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집하고는 다르죠. 어차피 왜냐면 내가 내 집을 살 적에 집을 안 사고 내 집에 살아도 내 주거비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임차료가 그렇죠. 좀 낮은 예. 편이라고 하지만 예. 그걸 감안을 하고 내가 내 집에 살 적에 어쨌든 집 거주도 하고 집값도 올라가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괜찮은. 투자처인데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인데 사용까지 하고 비과세도 많이 되고. 비과세도 많이 되고 세금이 엄청 크거든요. 비과세도 많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여전히 좋은 어떤 자산이죠. 그래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이익까지 보는 뭐 집값까지 오르는 이런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그냥 내가 딴 데 살면서 투자하는 걸로 보면은 사실은 뭐 서울의 상급지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경기도의 뭐 신축 이런 쪽이 투자 수익률적으로 보면은 또 낮고, 뭐 다주택에서 투자 뭐 몇 개 한다고 뭐 두세 개 뭐 한두 개 한다라고 해서 뭐 적폐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적으로 보면은 조금 그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강남에 내가 투자로 안 살면서 산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상품은 아닌 것 같다. 갭도 많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세금도 세금이나 많이 뭐 내고 때려 맞는 것들이 많고. 보유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강남에는 점점 이제 임차용 주택은 줄어들고 맞아요. 다 자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지위제가 되고 서민은 접근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더 폐쇄적인 그 욕망의 이른바 희망의 저주지가 되고, 네. 그 프리미엄 더 올라가고. 네. 그래서 세입자들도 많이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렇습니다. 어떡하지? 네, 알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이 미스테리, 오늘도 분전님과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네요. 종종 이렇게 요즘은 뭐 한두 달 안에 어떻게 될 거야 부동산 뭐 이런 게 항상 이슈이긴 합니다만, 약간 좀 멀리 내다보면서 하는 이야기 부담 없이 해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네. 그거는 맞는지 틀리는지를 맞추는 게임도 아니고 그냥 각자의 생각을 편안하게 들어보는 거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색깔이 별로 없어요. 내릴 땐 내린다고 하고 오를 땐 오른다고 하고, 내려야 한다 올라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많은 상승론자들과 더 많은 하락론자들이 이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지는 그 논리와 흐름이 중요해서 부동산 시장의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분전의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분전의 부동산 데이터 해석법 온라인 강의에서 지금 확인하세요.